자,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같은 경우 우리가 뭐라 그랬다? 물리나 화학에서는 내가 관심을 보이는 영역을 시스템 계라 그랬고, 생명과 지구에서는 구성요소 간의 상호작용이 있으며 이를 통해서 안정적인 상태가 유지되는 체계를 우리가 지구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계라 그러고, 그러면 지구계는 지구계의 구성은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기권,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 직권, 토양에서부터 지구 내부의 해까지. 수권,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 중에 수증기 빼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학교쌤한테 수권 설명 들으면은. 그리고 이 영역, 땅과 물과 공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생명체들, 생물권. 그리고 이 지구에 영향을 주고받는 지구 밖 외권까지를 다 해서 우리는 지구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단원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따지고 보면 우리가 중등 때 배운 것들이에요. 1학년 때 직권 배웠다. 암석, 토양, 지구, 지구 내부 지진, 맞죠? 2학년 때 수권 배웠어요. 2학년 2학기 때. 해양, 바다, 층상구조. 3학년 때 기권 배웠어요. 대기의 층상구조, 기상변화. 그리고 우리 지구 밖, 태양계와 우주, 이런 거 하면서 외권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런 구성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는 것을 지구계라고 하고, 각 권역별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 특징들 하나하나 풀어가지고 공부를 하면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직권. 지표에서부터 지구 중심까지 주로 고체 상태이고, 대부분 생명체의 생활 터전이 되는 영역이 직권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우리가 층상 구조를 배워요. 직권도 층상 구조, 수권도 층상 구조, 기권도 층상 구조를 배운단 말이에요. 그럼 직권의 층상 구조는 제일 위에서부터 지각, 멘틀, 외핵과 내핵이 있고, 지구계 층상 구조에서 여러분들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하나를 미리 지적해 드릴게요. 깊이 숫자 외울 필요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그 느낌만 가지고 있는 거지, 디테일하게 숫자, 이게 2700km인지 2600km인지 2800km인지 2650km인지 외울 필요 없다고. 자, 지표를 구성하고 있는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는 층이 지각이고요. 기본적으로 지각은 대륙과 해양으로 구성되고, 대륙이 밀도가 낮아요. 해양은
밀도가 크고 상대적으로 얇습니다. 그러면 대륙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떻게 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다는 거지. 요게 대륙지각, 해양지각. 대륙지각에서 산이 높은 곳이 지각의 깊이도 깊게 되어 있다. 주로 여기에 뭐 이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제 학교 선생님들 학습지에서 선생님들이 어디까지 설명했는지에 따라서 외워주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 요 파트는 가볍게 갈 겁니다. 뭐, 얘는 주로 화강암질이다, 현무암질이다, 여기서 뭐, 여러 개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이 판에 의해서 여러 개의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멘틀. 보통 모호면에서 2700km까지라서 우리 직권에서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녀석이 여기예요. 멘틀층은 얘네들보다도 밀도가 큽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지각에서 내핵으로 갈수록 기본적으로 밀도하고 온도가 증가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한 층의 여유도 없이 안으로 깊어질수록 증가합니다. 최상부가 암석권이고 여기까지를 우리가 판이라 그러고 그 위 상부 멘틀에 연약권이라 그래서 얘가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대류가 판에 이동을 일으키는 파트다라고 책에 되어 있을 겁니다. 공부에 집중하라고 페이지도 딴 거 펴놓고 있고 낙서하고 있고 확 그냥. 자, 외핵과 내핵은 둘 다 철 등의 금속성을 띠고 있고요. 철을 중심으로 뭐 철, 니켈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외핵은 액체 상태고 내핵은 고체 상태입니다. 쌤, 내핵이 온도가 더 높다며요. 근데 외핵은 녹아서 액체고 외핵은 왜 고체냐? 압력 때문에 그래요. 얘가 온도가 높지만 압력이 훨씬 높아서 고체 상태가 가능합니다. 원래 물질의 상태는 온도랑 압력에 의해서 결정나거든. 자, 외핵은 이 액체가 되어 있고 얘의 순환 대류에 의해서 외권에서 나타나는 지구자기장을 일으켜주게 돼요. 오케이? 그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 책에 보면 간략하게 층상 구조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지각은 어떻다, 뭐, 멘틀은 어떻다, 외핵과 내핵은 어떻다. 우리 책에 있는 거 굳이 하나 더 추가해 넣자면, 요 위에가 주로 규산염.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규산염? 규산화 규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인해서 만들어져 있는 거다. 자, 지각의 이용.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생활 터전이 되고 우리 인류에게는 지하자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주거 환경 등등등에 사용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문제 나올 것 같아? 자, 이 내용에서 문제를 한 문제 낸다면, 밀도 이야기 나올 거고요. 대륙과 해양 지각에서의 두께 OX 관련해서 하나 정도 낼 거고. 층상 구별의 기준은 지진파의 속도 변화 때문에 일어난다. 뭐 요 정도까지. 딱 요 단원의 특징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각 내용들의 복습 정리입니다. 딱 요 챕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뭐가 뭔지, 옳은 거, 틀린 거, 제대로 이어낸 것은, 혹은 학생 그림 3명 정도 그려놓고 서로 각 권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옳게 말한 학생을 모두 고르시오. 요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요거 일단 정리. 지우개 좀 해줄게. 자, 그 다음에 기권. 일반적으로 지표에서 1000km까지의 기체로 이루어진 부분을 우리가 기권이라고 합니다만, 사실 대부분의 기체는 50인가 80km 이내로 되어 있다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거기 보자. 99%가 30km 이내에 다 있습니다. 즉 기권의 경우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가 급격히 희박해집니다. 이거 중력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기권은 N2가 78%, O2가 21%, 그 다음에 아르곤, 이산화탄소, 수증기 등등등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수증기를 굳이 적은 건 뭐냐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을 우리가 수권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긴 해. 근데 수증기는 기상현상을 만드는 주요 요소이기 때문에 기권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교육과정은 기권 분류일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모르니까 학교 선생님한테 확인을 한번 받아두세요. 왜? 과학 문제 풀 때 이제 지금쯤 여러분들 학년쯤 되면 아마 눈치채고 있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모든 이나 한정적인 말 있지. 오직 어디에서만 이렇게 한정 지어지는 보기들은 맞을 확률이 높다, 틀릴 확률이 높다? 틀릴 확률이 매우 높다, 그죠? 자, 얘네들도 층상 구조인데, 이 층상 구조의 핵심은 얘네들은 온도 변화입니다. 고도가 상승할수록 지표면에서부터 점점점 올라갈수록 온도가 어떻게 변하느냐를 가지고 층상 구조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에 요거까지 같이 외워주시면 좋아요. 뭘 외워야 되느냐? 열원이에요. 그 온도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열 에너지는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지를 각 층별로 알고 있어야 돼.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를 외워야 된다? 특히 대류현상이 있냐 없냐, 그리고 대류현상이 있는 경우에서만 기상변화가 있냐 없냐, 요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도 똑같습니다. 고도별, 높이별 숫자, 몇 킬로부터 몇 킬로까지가 뭐고, 몇 킬로부터 몇 킬로까지가 뭐고,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지? 간략하게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가로축의 온도, 세로축의 높이. 선생님은 직업이니까 외우고 있는 거예요. 자, 처음에 10km까지. 이 10km 높이까지의 층을 우리는 대류권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무슨 현상이 일어난다, 여기는? 대류 현상이 일어나요. 대류권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땅에서부터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기온이 점점점 낮아집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대류권의 에너지는 지표면 복사 에너지예요. 햇볕에 의해서 땅이나 바다가 데펴지잖아. 그러면 땅이 빛 에너지를 흡수한 뒤에 온도 열평형을 위해서 그 에너지를 복사 형태로 방출을 합니다. 이때 방출되는 빛이 적외선이에요. 흡수되는 빛은 가시광선이고. 그 차이로 인해서 가시광선은 빛에서 흡수가 잘 안 되는데 적외선은 우리가 온실기체라고 부르는 녀석들이 있었죠. 이산화탄소랑 물이 흡수를 되게 잘해요. 그래서 지표면의 열에 의해서 데펴지기 때문에 어떻다? 대류권의 하부가 따뜻하고요. 대류권의 상부는 춥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찬 공기는 밀도가 크니까 내려오고 따뜻한 공기는 밀도가 상대적으로 작아지니까 올라간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공기순환이 대류죠. 그러면 얘는 뭐가 있다? 대류 현상이 생기고 그 결과 기상 변화도 생깁니다. 비행기 타본 적 있을 거 아니야? 특히 국내선 말고 국제선. 타본 적 있죠? 있냐? 없냐? 국내선에서는 못 보는데 국제선 타야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쭉 올라가서 순환궤도에 딱 올라가잖아, 순환고도에. 그때부터 쭉 비행기 날아갈 때 유리창 밖에 싹 보면 뭐가 보인다? 그치. 비행기가 날고 있는 옆에나 위에는 구름이었는데 비행기 밑에만 구름 쫙 깔려 있잖아, 평평하게. 그게 여기예요. 10km. 이게 비행기가 날고 있는 고도는 요 위라는 거지. 그래서 일부러 거기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국내선은 왜? 우리나라 나라가 너무 작아. 그래서 10km까지 올라가니 그냥 중간쯤에서 내려오는 게 기름 절약이에요. 사실 우리나라 정도의 크기의 땅에서는 비행기가 제트기를 쓰는 건 손해입니다. 저기 필리핀처럼 우리도 국내선 항공기는 프로펠러가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요즘 비행기가 다 제트 여객기가 그렇게나 많은데 여기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제주도 간다고 공항에 갔는데 내가 타야 될 비행기가 프로펠러야. 타고 싶겠냐? 참 이놈의 우리나라 허세 진짜. 그래갖고 프로펠러기로 운용하려고 했던 항공사들이 다 망했어요. 그래서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0에서 50km까지 여기를 우리는 성층권이라 그러고, 성층권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보통 20에서 35, 30 혹은 20에서 35 사이에 무슨 층이 있다, 여기? 오존층이 존재합니다. 오존층의 역할은 뭔데? 그치. 오존층은 자외선을 흡수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 오존층을 통과하면서 50km까지 온도가 조금 상승합니다. 오히려. 그러면 성층권의 경우는 하부보다 상부가 더 따뜻하죠. 요거 우리가 언제 또 나올 거냐면 수권에서 수권 바닷물의 층상 구조 배울 거란 말이야. 그때도 똑같이 나올 겁니다. 밑에가 차갑고 위에가 따뜻해서 대류 현상이 생긴다 안 생긴다? 대류 현상이 생기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안정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기가 안정된 상태로 존재합니다. 사실 새벽에 몸 건강 생각한다고 조깅하시는 분들 있죠. 전에도 한 아재 개그의 농담 중에 하나지만 조깅의 조자는 무슨 조자이게요? 아침 조자가 아닙니다. 그럼 무슨 조자일까요? 조깅의 조자는 아침 조자가 아닙니다. 무슨 조자일까요? 그걸 고민하고 있냐. 조깅은 영어다 이 자식아. 그 새벽에 조깅하는 거 몸에 안 좋아요. 왜요? 지구 우리 봐봐. 아까 우리 대류권의 대기가 어떻게 된다고? 햇볕에 의해서 땅이 데펴지고 그 데펴진 열기로 공기를 데피니까 지표 부근이 따뜻하고 위에가 차갑잖아. 근데 새벽에는 어떨까요, 공기가? 일단 햇볕이 안 받았잖아. 그리고 지표면은 비열이 별로 안 크죠. 그러면 땅이 차가워진단 말이야. 그러면 땅이 차가워지고 오히려 위쪽 공기가 따뜻하게 돼요. 대류 현상이 일어났었으니까. 이러면은 지표 부근의 공기가 안정층이 돼.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바람이 많이 안 불거든. 먼지나 이런 게 바닥에 쫙 깔려요. 그 속을 공기 좋다고 뛰는 거야. 자동차 매연이고 먼지고 다 깔아앉았는데.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플라시모 효과입니다. 그 공기 매우 안 좋은 공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안개 더 잘 끼지. 가뜩이나 온도 때문에도 잘 끼는데 깔아앉은 먼지가 응결핵이 돼준단 말이야. 그래서 막 그 안개가 사실은 물방울이 봉봉봉 떠다니까 그 공기 맞으면서 시원하다. 내가 늦잠 자는 거 핑계 대는 거 아닙니다. 응? 그러니까 차라리 저녁이 나은 거야. 일 마치고 저녁에. 나는 못 뛰고. 자, 그 다음에 80km까지 여기를 중간권이라 그럽니다. 중간권은 열 에너지가 어디서 오냐면요. 지표랑 오존층이 열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중간권은 별다른 열원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표에서 올라오는 복사 에너지나 오존층도 자외선을 흡수하면 그 에너지 흡수하는 부분이 있잖아. 그러면은 얘도 평형을 위해서 결국 에너지 방출을 한단 말이야. 거기에 의해서 나오는 복사 에너지가 중간권의 열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오존층이나 지표면에서 중간권에서 고도가 올라갈수록 멀어지죠. 그래서 중간권에서는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요 중간권 계면이 가장 추워요. 중간권과 열권의 경계선이 가장 춥습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 중간권은 하부가 따뜻한 층이니까 상승기류가 생길 거고, 상부가 차가우니까 여기서 뭐가? 하강기류가 생길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얘는 뭐는 일어난다? 대류는 생겨요. 그러나 기상현상은 생기지 않아요. 왜? 여기는 수증기가 여기 수증기가 왜 없냐면 여기 안정층이 있잖아, 밑에. 안정된 층은 차단막의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수권의 수온약층도 똑같은 역할을 해요. 안정된다는 건 공기의 순환이나 물질의 이동을 방해한다는 소리잖아. 그래서 지표에 있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수증기들이 성층권을 통과를 못합니다. 그냥 요 밑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대류 현상은 생기지만 수증기가 없어서 기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서술형 내기 딱 좋겠다, 그지? 그냥 간단한 함수. 요거 서술형 빈출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열권으로 갑니다. 제일 위에. 열권은 이제 1000km까지 쭉 가는데, 얘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그래프에서 온도가 상승하는 것처럼 그려놨잖아요. 나는 얘를 이렇게 그리는 게 좀 더 맞다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표시하냐면, 열권은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는데,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공식이 있어요. 열량 공식이죠. Q가 작지만 공기는 비열도 매우 작고 여기는 희박하다 그랬잖아. 질량도 엄청나게 작으니까 궁극적으로 어떻게 돼버린다? 델타 T가 커져버려요. 일교차가 크다는 소리입니다. 요렇게 해서 기권의 층상 구조가 분류가 되고요. 그래서 굳이 하나씩 더 적자면 성층권에서 비행기 항로. 요거는 성층권의 하부에서 일어나겠죠. 중간권에서 별똥별이 완측. 떨어지던 암석이나 이런 것들이 중간권 영역 지나면서 공기 마찰로 탄다고요. 열권에서 오로라. 열권 밖에 외권에 자기장 보호막. 요렇게 해서 외워주시면 돼요. 권역별 특징은. 자, 기권은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그 역할에서 일단 온실효과로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의 평균온도는 한 20도 전후예요. 적도에서 북극까지 다 평균 치면. 근데 달의 평균 온도는 영하 15도에서 영하 20도예요. 태양으로부터 평균 거리는 지구나 달이나 비슷하잖아. 근데 그 차이가 나는 게 뭐다? 온실기체가 있느냐 없느냐, 대기에. 자, 두 번째. 그리고
유성체에 대해서 보호를 합니다. 아까 말했죠. 떨어지는 거 그냥 대충 다 태워서 없애준다고. 그 다음에 광합성과 호흡을 위한 기체를 제공하는 게 여기다. 그 다음에 유성체 말고 또 보호해준 거 있죠. 자외선 차단도 해주고 있죠. 오케이? 요거 기권 정리. 요거 요렇게 그리면서 외우면은 잘 됩니다. 시험 칠 땐 반드시 그려봐야 돼요. 자, 이번엔 수권입니다. 대부분 수증기는 제외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지구상의 물은 해수와 육수로 나누고, 그런데 그 물 전체를 따지면 사실상 해수가 대부분, 육수가 극히 일부. 극히 일부 밖에 안 되는 육수도 제일 많은 거는 빙하, 지하수, 강, 호수의 하천수.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퍼센테이지까지 숫자를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만 그 비율 순서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강, 호수와 지하수의 일부를 우리는 수자원으로 분류합니다. 우리한테 유용한 물. 인간 생활에서 유용한 물은 강과 호수의 물, 그리고 지하수의 일부를 쓰고 있고, 해수 같은 경우는 염분 때문에 사용이 물로써 쓰기에는 힘들죠. 그지?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제 해수의 층상 구조가 나옵니다. 해수의 층상 구조 역시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나오고, 우리 이 수권을 공부할 때 보면은 우리 뒤에 탐구 실험 있거든요. 위에서 백열 전등을 켜줬을 때, 수조의 물의 깊이에 따른 온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선풍기를 틀어서 바람을 불어주게 될 때 또 온도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는지 요 두 가지에 대한 실험이 나온단 말이야. 그 내용은 기억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자, 기본적으로 수온과 깊이를 이야기하는데 정확한 깊이층 자체는 몰라도 됩니다. 여전히 똑같이. 자, 해수면에 제일 가까운 층까지 가장 큰 특징은 해수면에서 일정 범위까지는 수온의 변화가 거의 없어요. 여기를 우리는 혼합층이라고 부릅니다. 혼합층은 왜 수온이 줄어들지 않냐면 해수면에 바람이 불고 있을 거 아니야. 그 바람에 의해서 말 그대로 물의 교반작용, 섞이고 있다는 거죠. 바람에 의해서 물이 계속 뒤집어지면서 섞이기 때문에 수온이 일정한 층이 혼합층입니다. 혼합작용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봐봐. 혼합층이 발달하는 곳은 어떤 곳이다? 중위도가 되는 거예요. 왜? 중위도가 에너지 이동이 많아서
바람이 가장 많이 부는 위도대가 중위도이기 때문에 그래. 그 다음에 일정 깊이에서 뭐가 되냐면 심해층이 됩니다. 보통 1000km, 1000m. 숫자로 외울 필요 없긴 합니다만, 이 정도 깊이가 되면 여기는 태양 에너지가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중 1년 내내 엄청나게 낮은 온도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면 이 심해층은 어디서 발달한다? 고위도 발달이 돼요.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고위도는 항상 태양의 고도가 낮잖아. 맞죠? 그리고 기온 자체가 춥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위도층은 어떤 특징이 나타난다? 모든 바닷물이 심해층 온도가 돼요. 자, 요 사이 여기를 우리는 수온약층이라고 합니다. 수온약층은 봐봐. 위쪽 바닷물이 따뜻하죠, 상대적으로. 아래쪽 바닷물이 어때? 차갑잖아. 이러면 아까 어떻게 된다고? 어떻게 된다고? 아까 우리 성층권에서도 이야기 한 판 했는데. 수온 차이로 대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정된 층이라서 물질과 에너지 이동을 차단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온약층은 수온 차이가 클수록 발달할 거 아니야. 얘는 저위도에서 발달하게 돼. 그래서 어떤 그래프가 나오게 되느냐. 요 그래프 형태에서 저위도의 층상구조 그래프는 이렇게 돼요. 보다시피 혼합층이 짧고 수온약층이 매우 길게 발달하지. 중위도는 저위도보다 온도가 낮은 데서 혼합층이 두껍게 발달해 버리죠. 그지? 그리고 고위도는 그냥 수온 자체가 낮아요. 이 그래프가 기본 틀이지만 이렇게 위도별로 발달하는 층이 다르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수권의 역할은 물이잖아. 큰 비열로 인해서 온도가 유지. 온도 유지 플러스 우리 지구상에서 에너지 수송을 담당하게 되고요. 수중 서식처도 되고. 그 다음에 인간에게는 수송 통로가 되기도 하죠. 화물 수송에서 아무리 기차가 좋다, 고속도로에 트럭이 좋다 해도 대량의 화물을 한 방에 옮겨주는 데는 배가 짱입니다. 자, 다음 바닥 넘어가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온다? 생물권과 외권에 대한 설명이 간단하게 나오긴 해요. 자,
생물권은 말 그대로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 얘네들의 상호작용을 나오는 거고, 통합과학 이공감이 좀 더 자세한 내용, 이야기들이 좀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외권. 지상 1000km 바깥 영역에서 나오는 우주 공간을 외권이라고 하고, 거기 2번에 있는 외권의 지구 자기장은 태양풍과 우주선을 차단하여 보호해준다. 거기에는 별표 3개 정도 쳐놓으세요. 외권에 있습니다. 지구 자기장 보호벽은. 오케이? 자, 요거 마저 정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계속 할게요. 자, 지구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 한번 봅시다. 자, 요거는 우리가 문장 해석을 잘 해주면 되는 부분이야. 자, 예를 들어서 저기 문장 하나를 딱 잡아봅시다. 저기 A의 상호작용이랑 아까 이야기했죠. 각 권역에 속한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걸 상호작용이라 그러는데, A, B, C, D, E, F 쭉 적혀 있는데 하나씩만 한번 이야기해 줄게요. 자, A에 있는 거. 사막의 바람이 버섯바위를 만듭니다. 이거 침식된 거죠. 자, 그러면 요 문장을 봐봐. 여기서 바람이면 무슨 권이에요? 핵심 단어들만 딱 잡아주면 되는 거야. 바람. 어디에 속하는 건데? 네, 기권이죠. 버섯 바위. 직권. 그래서 기권이 직권에 미치는 영향이 돼버린다고, 이런 식으로. 그럼 B 한번 볼까요? 해저 지진, 쓰나미. 자,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 자, 해저 지진이 핵심인 거잖아. 그쵸, 직권이죠. 쓰나미, 해일. 이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뭐가 핵심인지 정확하게만 짚어주면 돼. C. 열대 해역의 태풍. 열대 해역의 열 에너지로 인한 태풍이나 정난이. 답 나왔잖아. 열대 해역이잖아요. 네, 수권. 기상 변화죠? 이게 기가 되는 거지. D. 식물의 광합성. 이거 어디서 뭐랑 뭔데? 그치. 식물이니까 생물이고, 기체가 교환되죠. 네, 기권이 됩니다. E. 식물 뿌리. 암석의 풍화. 식물의 뿌리니까 얘 역시 생물이잖아. 암석이 풍화됐습니다. 직권. F.
바다의 조류 번식이 적조현상. 조류가 번식한 거니까 생물, 적조현상이니까 속권.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쭉 정리되어 있는 걸 보고 127쪽 꼼꼼하게 읽어보고 저건 무슨 현상이에요? 모르는 거 나한테 질문하세요. 선생님, 진도 다 나가고 나서 보고. 자, 지구 시스템에서의 에너지원은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 그러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는 태양에서의 수소 핵융합이 그 에너지의 근원이고요. 지구 내부 에너지는 지구 핵의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 원시 지구에서부터 남아있는 열과 우리 태양의 형성과 지구 형성할 때 배웠잖아요. 밀도가 크고 녹는 점이 높은 물질은 가라앉고 밀도가 작은 물질이 위로 떠올라서 안쪽에 핵이 생기고 바깥쪽에 멘틀과 지각이 생긴다,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 그때 우라늄 같은 것도 원소가 되게 무겁단 말이에요. 이제 걔네들이 가라앉은 것들이 핵 반응을 하면서 지구 내부에 에너지를 만드는 거고, 조력 에너지는 달 플러스 태양의 만유인력의 원심력의 작용으로 만들어지는 게 조력 혹은 기조력이라고 부르는 에너지입니다. 얘네들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거꾸로 외우셔야 된다고 했죠. 조력 에너지는 결국 뭐냐? 조력 에너지로 일어나는 거는 조수 간만 현상, 밀물과 썰물 간조 만조가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게 해안선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죠. 갯벌이 생기고 해안선이 변하고 한국판 모세의 기적이니 뭐니 하는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지. 지구 내부 에너지는 화산이나 지진부터 시작해서 대륙이동에 이르는 지각변동의 에너지예요. 그러면 태양복사 에너지는 밑에 거 빼고 다. 간단히 말해서 지금 선생님이 오늘 몸이 좀 피곤해가지고 원래 저녁 먹을 시간을 쪼개서 그냥 차에서 한숨 자고 올라왔거든요. 출근 좀 일찍 한 뒤에. 그래갖고 에너지가 부족해서 지금 여기 도나스를 사서 우물우물 먹고 있는데, 도나스에는 화학 에너지가 저장돼 있죠. 우리 칼로리라는 이름에. 그럼 이 도나스에 들어있는 칼로리, 이 열량, 이 에너지조차 어디서 왔다? 태양으로부터 온 거죠. 태양 복사 에너지로 인해서
식물이 광합성에서 만들어진 당분이나 탄수화물, 그거 먹고 자란 지방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담겨 있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이런 각각의 에너지들의 근본이 이렇게 다르고, 특히 여기서 요 에너지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태양 복사 에너지의 핵심은 우리 지구가 흡수하는 위도별 에너지 차이가 생긴다는 거지. 무슨 소리냐? 자, 여기 정도 노스 90, 사우스 90을 잡았을 때 위도별로 흡수하는 에너지, 위도별로 방출하는 에너지가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태양의 고도 차이죠. 적도 부근의 저위도일수록 태양은 수직에 가깝게 땅에 내려 꽂히고, 그래서 단위 면적당 흡수하는 에너지량이 크다는 거지. 극지방은 작아지고요. 그 차이로 인해서 결국 저위도에서는 에너지 과잉이, 고위도에서는 에너지 부족 현상이 생기고, 맞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에너지 수송이 일어나야 되지. 이 에너지 수송을 담당하는 게 누구다? 바람과 해수의 순환이었던 거지. 그리고 요게 그러면 요 지점이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 수송량이 최대가 되는 포인트가 저긴데, 요 위치가 사실 35에서 38도, 즉 우리나라 부근의 중위도 지역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아까 혼합층이 어디에서 제일 두꺼웠다? 중위도였죠. 요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야. 자, 그 뒤에 나오는 거 물질 순환에서 물 순환하고 탄소 순환이 나오는데, 자, 물 순환. 낮은 곳에 있는 물이 수증기로 올라가는 현상은 기본적으로 열을 흡수해서 그 위치 에너지가 생기는 과정이에요. 대표적으로 증발이죠, 증발. 그리고 수증기에서 비나 눈이 돼서 강수현상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럼 이 과정은 뭐가 되느냐?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순환 과정에서 에너지의 이동이 일어나고, 맞지? 그 과정에서 물수지라 그래서 요렇게 영역이 잡히거든.
이런 걸 생각하면 돼요. 물수지나 여기서 우리가 순환이라 그랬잖아요. 순환의 핵심은 들어온 양과 나가는 양이 항상 같다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어떻게 되느냐? 수권에서 나가는 양이 기권에서 수권으로 들어오는 양보다 커. 대신에 기권에서 직권으로 나가는 양이 직권에서 수권으로 올라오는 양보다 커. 그럼 차이가 생기잖아. 그 차이가 뭐냐면 지에서 수권으로 내려가는 양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항상 요 양의 값을 확인하는 거야. 외워서 가는 게 아니라 차이를 계산하면 돼요. 문제의 숫자 값을 줄 거거든. 그래서 요 값이 있다는 것만 아니시면 돼. 이렇게 하면 결국 요 두 량과 요 두 량을 합하면 같아요. 봐봐. 여기가 A, B, C, D, E라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기권의 입장에서 A 플러스 C는 B 플러스 D가 돼야 되죠. 맞지? 들어온 양과요. 직권의 입장에서는 A는 B 플러스 E가 되는 거고, 수권의 입장에서는 C 플러스 E가 뭐가 된다? D가 되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결국 들어온 양과 나가는 양이 같다는 걸 베이스로 해가지고 물이 이렇게 계속 지구 안에서 순환을 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물질도 수송하고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일단 요거 빨리 정리. 탄소 순환하고 여기 설명. 탄소 순환 같은 경우는 직권과 수권, 기권과 생물권에 어떤 형태로 탄소가 있는지를 일단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직권에 있는 탄소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탄산염 광물이에요. 탄소가 있는 거. 탄산염 광물이라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석회석, 방해석, 대리석 이런 거 말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화석연료가 있겠죠. 석탄, 석유. 그 다음에 기권에는, 수권부터 갑시다. 수권에 있는 탄소는, 물에는 탄소가 어떻게 들어있을까요? 네, 탄산이요. 탄산이온 CO3E-하고 HCO3- 하는 탄산수소와 이온으로 존재하고요. 기권에는 제일 흔한 게 당연히 이산화탄소하고 메테인. 메테인 같은 경우 우리 그 반추동물 있잖아요. 대세김질하는 애들. 소, 염소 이런 애들. 트름만에도 나와요. 뭐 당연히 분비물에서도 나올 거고. 생물은 쉽게 말하면 생물은 생물 자체가 탄산이잖아. 탄소잖아요.
탄, 단, 지, 핵. 다 탄소화합물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도 얘네들 사이에서 서로 계속 이동을 하겠죠. 왔다리 갔다리. 뭐 광합성도 해야 되고, 먹고 먹히기도 해야 되고, 죽은 뒤에 분해자가 토양으로 돌려도 줄 거고, 맞지? 생매장 돼서 파묻히면 화석연료도 될 거고, 이런저런 변화들로 인해서 이 안에서도 순환되고, 순환이라는 말 자체는 항상 뭐다?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의 크기가 같다. 그래서 어디 한 군데 그 물질이 모이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형태를 바꾸면서 움직여 다닌다라는 거고, 특히 여기서는 에너지와 관련이 있죠. 특히 생태계 에너지. 자, 여러분들 아마 책에 문제가 풀려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다른 자료 하나를 간단하게 줬습니다. 빨리 내가 준 프린트 홀수번 빨리 한번 풀어보세요. 홀수만.